뭐 자치분권 얘기할 사람은 맞지만 역사 쪽에서 얘기할 사람은 많지 않죠. 근데 우리가 이 자치 전통이 아주 유구한 자치 전통을 우리 역사 속에서 갖고 있었다. 뭐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치범은 지방행정 체계를 먼저 이제 이해해야 되고, 자치 조직인 향약의 성격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종 시절에 이 갑오개혁이 바로 농민 전쟁이 있었죠. 갑오 농민 혁명이라고 여러분 있던데, 이 혁명에서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상황 속에서 지방자치가 만들어졌습니다. 대한제국계에는 황제의 명령으로 조칙으로 지방자치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향약도 시행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힘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 당시는 신분제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중앙과 지방 간의 갈등도 있지만 또 신분 간의 갈등, 요즘과 다른 신분 간의 갈등이 또 하나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런 내용을 하고 지방자치의 역사적 의의를 하는데, 이 향약의 성격이 다양해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약간 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요게 제 박사 논문이에요. 제가 박사학위 논문이 조선 후기 향약의 성격입니다. 근데 이제 향약을 해봤더니, 향약을 한 10여 년 해봤더니, 이거 재미가 없어요. 제가 처음에 향약 그거 할 때는 우리 상호부조, 서로 이웃 간에 도와주는 수평적인 조직, 우리 같은 상천민들 간에, 기층민 간에 서로 돕는 이런 조직이 있었죠. 그러니까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이게 바로 우리의 향약적 전통입니다. 이제 그런 조직을 전 촌계라고 이제 찾아서 말을 만들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웃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안다. 이런 것이 바로 이런 공동체의 삶 속에서 나온 것이죠. 동네 사는 같은 아파트 동네 옆집 사는 사람은 바로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하는 걸 실감하겠더라고요. 그게 더 중요해요.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들이 더 중요한 거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데, 그 향약을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한 400개, 우리나라 향약 자료를 제가 박사 논문 쓸 때 한 400군데 지역에서 있는 향약을 모았어요. 모아서 봤더니 제가 생각하는 서로 수평적 조직으로 서로 상호부조 도와주는 이런 자료가 없어요. 400개 중에. 없더라 이거예요. 왜? 이거는 당연한 불문율입니다. 불효자가 나오면 덥석말이, 덥석이 뚫뚫 말아서 두드려 때리는 거예요. 때려주고, 나쁜 폐악한 짓을 벌리면 공동우물을 사용 못해. 불씨를 안 빌려줘요. 이거는 우리 생활 공동체 속에서 당연히 있는 관습법이기 때문에 또 기층민들이 문서로 안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알고 싶은 것은 연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갈등입니다. 그럼 남아있는 자료는 뭐냐? 400개 한문으로 된 자료는 뭐냐? 이건 양반들이 밑에 있는 상민, 천민들을 지배하기 위한 도구로서 향약을 멋있잖아요. 향약을 갖다가 씌워놨지만 덕업상권, 예속상교, 그 다음에 과실상규, 그 다음에 환난상율. 자,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이지만 그 목적은 하층민들을 지배하기 위한 이런 도구로서 향약이 사실은 쓰여졌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 이제 이후의 목표는 이 촌계적인 일상생활적인 기층민들의 자치적인 촌계를 이제 계속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제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향약이라 그러면 그 지역의 양반들이 그 지역의 상천민들을 자기 손아귀에 통제하기 위한 향촌 지배 조직으로서의 향규라는 게 있었어요. 향규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사람들이 임진왜란을 겪고 나니까 향촌 사회가 많이 피폐해서 많은 사람들과 같이 상천민들을 끌어들여서 같이 향촌 사회를 복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현 단위, 시, 군 단위에서의 지방의회가 있었어요. 유향소, 향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향회라는 것이. 이게 실제 현재 지방의회 기능하는 것이
실제 존재했습니다. 어느 동네나 9년 단위 다 있었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을 향원이라고 향원. 요즘 지방의회 의원을 향원이라고 불러서 양반들끼리 투표해가지고 뽑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 중앙 세력인 수령이 오잖아요. 수령은 발령받아 오잖아요. 수령은 국왕의 대행자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방의 토호야. 그래서 이 수령을 견제하는 거예요. 지방의회 수령을 견제하는 조직으로 지금 지방의회가 똑같아요. 구청장, 시장 견제하잖아요. 지방의회가. 이런 조직이 있었는데 양반들끼리 선출해서 뽑았다 이래요. 그 사람들의 그 향원의 명단은 향안이라 그래요. 그럼 누가 의원이 돼야 되느냐? 지금도 의원 되기 위해서 막 싸우잖아요. 당파 싸움을 벌이잖아요. 그 당시도 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노론이 있고 소론이 있고 남인이 있고. 그 막 당파 싸움이 지방에서도 벌어져요. 벌어졌을 때 이것을 그 조정해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결국은 수령한테 찾아가요. 수령은 저 사법권도 있어요. 재판도 자기가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임진왜란 이후 수령권이 강화돼. 조선 전기에는 수령을 견제하기 위한 도구로 만들어졌는데 조선 후기에는 이 사람들이 수령권 휘하로 들어가 버리는 이런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9년 단위에서 힘을 못 쓰고 자기가 사는 동단위에서 향천 지배, 하층민들이 자기네 말 잘 듣는 조직을 만들. 이게 동계입니다. 동계 또는 동약이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향회는 9년 전체 단위고 시군 단위를 말하는 거고. 그러다 가만히 보니까 뭐 양반들 이거 시켜봐야 별 것도 없네. 수령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손아귀에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자기네끼리 싸워서 비리가 많이 생기니까 이 사람들한테 못 먹히겠다. 이렇게 되니까 어떡하냐면 18세기쯤 오면 수령이 직접 향약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지. 또는 사족한테 맡기더라도 수령의 사인을 받아야 돼요. 조선시대에는 사인이 더 높아요. 도장보다. 다 손으로 수결해요. 손으로 다 사인을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사인이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사인이. 그럼 임금부터 신하까지 백성까지 사인이 똑같아요. 사인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수결이라 그러는데 수결의 내용은 일심이에요. 사인이 일심으로 합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1심, 어떤 사람은 1심, 뭐 어떤 사람은 뭐 1심. 조금씩 다 틀려요. 고정임금도 일자 쓰고 심자를 뭐 이렇게 썼나 이렇게 썼어 뭐 하여튼. 그러니까 조선시대 사람들 사인은 다 똑같습니다. 하여튼 한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일심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수교를 다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동단위까지 지배하고 그러니까 수령이 하는 것은 통치고 그 사족들이 하는 것은 지배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지금 주민자치 조직은 이게 아닌데 모르겠더라. 그때 제가 전국으로 답사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호남에 촌계라는 이름의 조직이 문서가 남아있는 게 몇 건 있어요. 촌계. 촌계라는 이름이 남아있어요. 일부. 이거는 근데 왜 그러냐면 옛날에 양반들만 사는 촌을 반촌이라 그래. 반촌은 물론 상천민은 사람 취급 안 하니까 양반들하고 천민들은 그냥 사는 주로 이 몇 개의 동종 마을에 양반들 성씨끼리만 있는 마을은 10%에서 15%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양반과 상민이 같이 사는 반상 홍거천은 한 20-30%. 그럼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일반 상민과 천민들끼리만 사는 마을이 60%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조직은 반상 홍거천이나 그 반천에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상천민들끼리 사는 조직 60% 이상 되는 조직은 거기 뭐 자치 조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료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한 관습법이니까. 그래서 찾다 보니까 촌계라는 이름으로 호남에서 제가 찾았어. 찾았고 찾고서 그 다음에 기록은 거의 안 남아 있지만 한두 개 찾았어요. 뭐 섞여 있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럼 여기가 무슨 기능을 했을까 봤더니 제 박사 논문에서 3가지 기능으로 정했어요. 촌계에서 하는 기능은 첫째, 사신공동체.
사신 공동체. 이건 뭐냐면, 이거 제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신을 섬기는 사신 향도계라고 씁니다만, 여러분들 아시죠? 정월 대보름날 마을의 수호신한테 마을 굿하는 그런 거 어릴 때 보신 분 계실 거예요. 바로 마을의 안녕을 위해서 1년 동안에 마을이 풍년이 오고 전염병이 안 들고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마을의 수호신인 호남에선 당산나무라고 나무에서 하기도 하고 산에 올라가서 이제 산촌에서 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동네마다 다 틀려요. 여러분들 이따까지 재밌는 사진을 제가 30년 동안 정월대보름 마을굿을 사진 찍으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동네뿐이 못 찍어요. 동시에 다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30년 다녀봐야 30군데뿐이 못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사신공동체 기능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두 번째는 노동공동체. 농사 질 때 두레라는 공동조직은 들어보셨죠? 두레. 이건 일제시대까지 있었죠. 왜? 우리는 그 논농사를 지니까 김을 맬 때, 모를 낼 때 동시에 많은 사람이 쭉 서서 꾹꾹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 식구 5-6명 갖고도 안 돼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각 집마다 일꾼을 한 사람씩 내가지고 오늘은 뭐 개똥이네 집, 다음에 새똥이네 집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주잖아요. 이게 노동공동체 조직이 바로 된다. 이게 이 촌기에서 하는 기능, 큰 기능. 세 번째는 생활공동체. 요건 아까 말했듯이 옆집이 병이 나서 농사를 못 지면 대신 지어주는 그런 생활공동체의 기능 세 가지를 큰 기능으로 제가 잡았던 겁니다. 근데 노동공동체도 일제시대 다 끝나서 없어요. 자료가 남아있는 게. 생활공동체는 지금도 몇 면이 내려와요. 그 증거를 찾으려니까 아까 말한 마을굿이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한 200군데가 정월 대보름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것은 바로 조선시대 때 우리의 주민자치 조직이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조선이 500년 동안 유지된 힘이 일본 사람은 우리보다 역사를 공부 더 했어요. 우리나라를 지배하려면 우리나라의 장단점을 더 연구한 겁니다. 우리보다 우리 역사를 더 연구했어요. 이 사람들이 500년 동안 조선시대가 유지됐던 원동력은 양반들이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고 바로 가장 말단 단위 조직에서 향약이라는 조직에서 동계라는 조직에서 단결을 가지고 해왔다. 생활공동체적인 것을 해왔다는 사실을 일본 사람들이 일제시대에 결론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몰랐잖아요. 일본 사람 일제시대에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자고 조사를 했어요. 1932년에 갑자기 생각나네. 동계고라는 걸 동계조사를 전국적으로 다 했어요. 경찰서를 통해서. 이런 동계, 정월 대보름날 지내는 제사를, 마을 수호신에 제사를 지내는 곳을 찾아내라. 그랬더니 그 책에 일본 사람들이 낸 통계를 봤더니 1,500개가 들어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일제시대는 1,500개가 남아 있었어요. 지금 조선 후기에는 더 많이 남아 있었죠. 그러니까 이 청계라는 우리 조선시대 주민자치 조직은 아주 동네마다 다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전통을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일제시대에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 뭐 사회치 조직이니 뭐 이런 서양에서 들어온 공동체 조직이 들어오죠. 이런 거로 우리 전통 조직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향약을 동네마다 시행해라. 향교한테 보내요. 서원이나 향교에 공문을 조선총독부서 보내서 향약을 시행하면 돈을 준다. 이래서 향약 시행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제 제자 교수가 중앙대학에 있는 제자한테 야, 너 일제시대 향약해라. 그래서 그 사람 1930년대 향약의 성격을 박사 논문을 썼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만큼 향약 연구를 우리보다 더 먼저 우리의 힘이 바로 이 주민자치, 지방자치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려고. 그래서 일본 학자들이 벌써 1920년대 퇴계 향약은 참 아름다운 미풍양 속에 있는 것이라고 막 축혀요. 축히는 그 속에는 요 시행을 통해서 우리를 얽어매려는 겁니다. 지방자치, 주민자치 참 아름다운 말이죠. 근데 이것이 우리를 통제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과실상교.
양반 앞에서 말 타고 지나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를 통제하기 시작하면 좋은 것도 많지만 혼례, 상례 때 부주해주는 좋은 것도 많지만 거기에는 나쁜 것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 같은 이런 회의 모임에 나와서 자기만 편하려고 등을 기대느라고 발을 딱 뻗고 벽에다 등을 기대죠. 향약에서 처벌받아요. 일상생활을 몽땅 다 법에도 없는 것을 자체적으로 통제하는 겁니다. 이 자치라는 건 이건 책임이 따른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 여러분들이 그런 각오를 해야 돼요. 규제를 받을 각오를 스스로 만들어 것에 스스로 규제를 받는다는 생각도 하셔야 이게 자치가 되는 것이지 쉽지가 않아요. 또 다른 주민 독재가 또 다른 자치가 아니라 주민 독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동네마다 다 틀려야 되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 총계를 봤더니 요 세 가지 기능을 가져. 근데 이 두 가지는 뭐 두레가 있었던 사실 생활은 지금까지 남아 있고 이것을 이제 증명을 해야 되니까 저걸 찾기 위해서 제가 정월 대보름마다 이제 돌아다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거는 조금 있다가 하고 그럼 양반들이 했던 것을 제가 얘기했죠. 향규라는 지방의회 조직을 양반끼리 만들어서 통제했고 두 번째는 이제 수령이 그 다음에 들어서서 주연향약이라고 이것도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1706년에 저 남양이라고 저 화성 남양에 사는 홍중삼이라는 분이 한자로 400페이지짜리 책을 썼어요. 주자증성 여시향약 해서 중국에 향약을 도입해가지고 요즘 말하면 저는 요즘 향약 박사인데 그분은 벌써 300년 전에 향약 박사였어요. 그분이 향약을 여러 종류로 구분하는 주연향약이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수령이 시행하는 향약을 주연향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주연향약을 따왔고 근데 양반들이 이제 힘이 약해지니까 동단위에서 주민들을 지배하기 위한 동기가 있었고 이것은 다 지배층이 하층민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에요. 제가 상천민 하면 요즘 좀 듣기 싫잖아요. 요즘은 다 민중의 시대인데 뭐 제가 쓸 때는 민중이란 말을 못 써서 30년 전에 민중이라 그러면 빨갱이가 쓰는 용어로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30년 전에 논문 쓸 때는 어떤 용어를 써야 될까? 상천민 하면 또 이거 너무 천하게 또 느껴지니까 그래서 나온 말에 기층민이란 말을 썼습니다. 제 논문에 기층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조직이 만들어졌다 하고 이제 요까지만 알고 이제 앞에 있는 부분들은 제가 빨리빨리 스킵해가고 촌계에다가 주민자치는 촌계가 있기 때문에 촌계에다가 제가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도표를 만들었는데요. 지방 통치는 행정적 통치는 수령이 있고 수령 밑에 향이 면임 이임으로 쫙 내려갑니다. 이게 행정적 통치고 이거는 자치예요. 자치인데 향촌 지배는 제지사족이 향회를 통해서 그 밑에 집행기구로 유양소를 통해서 하층민을 지배하기 위한 것이고 향촌 자치 교화는 이 조선시대가 상당히 지방자치적 요소가 강합니다. 수령은 행정적 명령만 내리고 재판만 해주고 그 예의 염치를 가르치는 유교적 이념 예의와 염치를 가르치는 것은 이 사족들한테 맡겨요. 사족들한테 알아서 너네가 하층민들 통제해라. 그래서 이제 향촌 교화라 그래요. 교화. 제2사족들이 향교를 통해서 하고 동계가 있고 이 밑에 이 총계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신라시대부터 삼국시대부터 이 총계라는 이름을 안 썼어요. 향도계라는 이름으로 썼습니다. 조선 전기 향도계라는 이름을 썼어요. 썼는데 이게 조선 이제 후기에 이 동계 양반들 동계 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지방통치 수령은 자기가 주연향약을 18, 19세기에 동계 총계를 자기 밑에 놓고 이제 시행했습니다. 이 정도만 이제 아시면 이제 체계가 탁 잡히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향규는 뭐냐? 이거 좀 복잡하니까 이건 빼죠. 그냥 시간 나실 때 읽어보세요. 제가 이번엔 특별히 이쪽부터는 사진을 많이 제가 이 한국의 마을 공동체 문화라는 그 사진 찍은 것 동제 지낸 사진만 제가 수천 카트를 한 3천 카트 찍었어요. 근데 그거를 한 80카트만 추려가지고 외부에서 저보고 역사 특강을 좀 해달라 그러면 저는 한국의 공동체 문화라는 제목만 무조건 정해서 그것만 갖고 가요.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우리의 전통 문화가 남아있는 건데 모르니까 그것만 가지고 30년 동안 특강 그것만 했어요.
그것만 가지고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강의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해주기 위해서 앞에 거 지배층 통치하려고 이런 건 싹 빼버리고 이따 하다가 10분 정도 쉬고 후반부부터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이 스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방 자체에서 관심 있는 분은 역사 재밌다는 분은 이제 집에서 읽어보시고 그냥 지나가겠어요. 그리고 전통이 오래됐다는 것은 근데 이것이 향규가 퇴계가 만든 이한향림 약조는 중국의 여씨라는 사람이 만든 중국 걸 안 보고 순수하게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이 향규의 원형은 퇴계 선생 이영 선생이 만든 거예요. 이 선생은 뭐냐면 덕업상권, 예덕상권, 과실상규, 환난상율 4가지 중에서 이분은 과실상규만 썼어요. 그리고 과실상규인데 일반 상천민들 대상이 아니야. 야, 우리가 양반 아니냐? 우리가 향촌사회에서 지도층 아니냐? 지도층이 하층민들을 토색질하면 안 된다. 세금 뜯어내고 못된 짓 하면 안 되니까 우리 스스로가 잘하자 하는 자기 규제를 집어넣은 거예요. 퇴계 선생님이 만든 퇴계 향약이란 예한향림 약조는 양반들을 규제하는 향약을 만들어서 상천민은 아무 상관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서양에 말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제라 그러죠. 서양의 귀족은 밑에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대신 전쟁이 나면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기가 말 타고 가장 앞장서서 나가서 싸워서 목숨을 바치고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노블레스는 고귀하다는 뜻이죠. 오블레즈는 의무입니다. 내가 존경을 받는 대신 의무를 다한다. 노블레스, 오블레즈. 이 서양에 있어요. 귀족. 기사도 정신 서양에. 우리나라 뭐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뭘 내세울 수 있어요? 서양엔 기사도 정신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사도 정신 같은 게 뭐 있냐 하면 내세울 게 없죠. 바로 그때 이 퇴계 선생의 이한향약이 요거다 딱 잘라 얘기하죠. 근데 이게 시행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지금은 퇴계 선생이 이렇게 훌륭하지만 퇴계 선생이 1500년에 태어나셔서 1570년에 돌아가셨어요. 연도를 애우기가 아주 좋습니다. 근데 양반들이 자기를 규제하는 서로 자율적 안을 내는 게 누가 좋아요? 시행 못했어요. 못하고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분의 제자들이 이제 지방 유지가 되고 수령이 되고 하면서 시행이 돼서 이 전통이 내려온 것이지 그때는 시행이 사실 못했어요. 이 얘기도 일본 경성제대 사학과 교수가 일제시대 때 찾아냈어요. 이 퇴계 선생 향약은 중국의 여씨 향약하고 여씨 향약을 보지 않고서도 나올 수 있는 향약이 아닌가 한다 이렇게 썼어요. 일본 교수가. 일본 사람이 향약 연구 더 했다 그랬죠. 근데 우리 선생님은 일제시대 경기중앙 나오고 경성제대 나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중앙대학 교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본어를 잘 하셔. 근데 이때 일본이 망하고 도망갈 때 일본 향약 학자가 향약을 우리나라에 다 놔두고 그냥 도망갔어요. 또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가서 일본에서 또 연구를 했어요. 향약 연구를 72년에 조선시대 교화사 연구라는 책을 이렇게 두꺼운 걸 냈어요. 내면서 거기에 이 내용을 쓴 겁니다. 퇴계 향약은 중국의 여씨 향약을 보지 않고서도 만들 수 있는 향약이 아닌가 한다. 그 다음에 또 76년에 그걸 이어서 또 다른 일본 학자가 향규 연구라는 것을 또 냈어요. 향규가 틀리다, 중국과는. 그걸 우리 선생님이 일본어를 잘 하시니까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한국학자가 그때 일본의 사람들이 만들어주고 그때 깨달음을 해가지고 77년인가 8년에 조선시대 향규에 대한 논문을 3편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81년에 이제 대학원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이것만 하는 거예요. 향약 연구만. 그래서 시작이 이제 됐지만 지금은 이제 일본의 수준을 더 뛰어넘으셨죠. 지도 교수님은 원래 조선시대 실학자 박제가를 전공하시는 분이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시키는데 가장 역사를 많이 왜곡시킨 부분이 조선 후기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식민지 지배를 조선시대에 지배했던 것을 정당화시키려면 야, 우리가 너네 지배해 준 것이 아니라 너네한테 많은 도움을 줬다. 근대화를 시켜줬다고 말하는 것이 식민지 시해론.
이 식민지 사관의 요체예요. 너네 그러면 뭐 어떻게? 너네 조선 후기는 얼마나 못 사는지 알았느냐를 증명해야 돼. 조선 후기는 미신들 믿는 사회고 아주 정체된 사회고 천년전이나 지금이나 발전 없는 사회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식민지 역사학자들이 뛰어들어서 조선 후기를 분석을 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다 엉터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역사학자, 해방후의 역사학자들은 조선 후기는 그렇게 후진적인 사회가 아니었다. 근대화는 안 됐지만 근대로 우리 스스로 갈 수 있는 싹은 있었다. 근대화의 맹하다. 그러니까 보니까 신학자들, 정다산, 성호이, 반개 유용원 이런 사람들이 이런 문집을 보니까 요즘 근대화에 못지않은 기가 막힌 내용들이 정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역사학자 한 사람씩 붙잡고 신학자 한 사람씩 붙잡고 공부를 했던 겁니다. 이분이 반평생을 신학자만 연구하다가 일본 사람들이 연구한 형양 연구를 딱 보고서 머리가 탁 깨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80년대 쓰러지면서는 또 환갑 때 풍을 맞으셨어요. 풍을 맞아서 누워서 가만히 생각하시니까 내가 지금까지 역사 공부해온 것이 진짜 제대로 해왔나. 이런 회한이 쌓일 거 아니에요.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내가 죽어도 내 역사 연구는 이어져야 되니까. 그때 선생님이 깨달음을 가진 거예요. 앞으로의 역사의 방향은 중앙사가 아니고 지방사가 중심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남성 중심이 아니고 여성 중심이 될 것이다. 그 제주도에 만덕이라는 여자 있죠? 상인 여부, 흉년에 곡식을 내준. 그것도 우리 교수님이 최초로 논문을 쓰신 거예요. 그 다음에 정치사가 아니고 생활사가 중심이 될 것이다. 세 가지를 그때 석사과정으로 좀 뭣도 모르고 들어가 있는데 항상 주창하셨어요. 지금 그 시대가 왔어요. 지금 왔잖아요. 지금 정치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수령이 무슨 이게 생활사가 중요하잖아요. 우리 역사의 전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그 연구 안 된 여성사가 중심이 되잖아요. 그다음 지방사가 중심.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지금 다 들어맞았습니다. 총계연구라는 제목으로 책 한 권 4개. 이게 선생님 그게 알고 보니까 그리고 몇 달 있다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저한테 준 유언인데 지금도 조선 후기 총계연구란 글을 못 써요. 왜 못 써냐? 자료가 없거든. 자료가 없어서 못 써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정년 퇴임할 때 제자들한테 마지막 강의 때 이 말을 또 이어서 하라고 할 판이에요. 역사 공부는 힘든 겁니다. 자료를 지방사는 힘들어요. 중앙사는 왕조실록에 다 있잖아요. 규장각 까먹고 장사각 까먹고. 그건 누구라도 언제든지 하면 돼, 뛰어들면. 근데 이 지방사, 향천사에 제가 하는 연구는 찾아야 돼. 도서관에 없으니까. 발로 썼어요, 발로. 그러니까 이분이 풍을 맞아 있을 때 저는 전국의 도서관을 다니고 전국의 시골 집집을 곳곳이 문중을 찾아다니면서 자료를 구해서 선생님 갖다 드리면 아무도 못 본 자료죠. 필사원. 선생님이 방학 동안 이게 논문을 쓰고 9월 달에 우리한테 그거 가지고 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여러분이 배우는 이 부분은 우리 한국사에서도 대부분 이 전공 하지 않는 교수들은 모르는 겁니다. 고려시대, 조선시대, 삼국시대, 또 조선시대에도 정치사 하는 사람 몰라요. 조선시대에도 지방사 하는 몇십 명 교수밖에 모르는 걸 지금 여러분이 배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굉장한 수준을 지금 되신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역사 연구는 이쪽 분야가 더 나가야 됩니다. 결국 우리 역사라는 것도 우리 삶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주민자치를 지금 하시는 건 좋지만 우리 선배들의 목숨을 바쳐서 죽창을 들고선 법제화시켰어요. 주민자치를. 이 정신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발전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이제 곧 보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퇴계향약이 그런 의미가 있다. 우리가 퇴계선성을 높이는 것도 이런 애민정신을 이 퇴계선성이 가졌기 때문입니다. 퇴계와 또 대비되는 인물이 또 있죠? 율곡선생. 율곡선생은 1536년에 태어나셨어요. 근데 이분이 49에 돌아가셨어요. 그 집안이 원래 일찍 돌아가셨지만 이 병조 판사할 때 비판을 하도 많이 해서 근데 하여튼 벼슬은 최고 많이 했어요. 2, 3개월마다 바꿔줘. 2, 3개월마다 벼슬을. 제가 조선시대 인물로 본 조선시대사 가르치면서 율곡선생 강의를 할 때 보니까 대단합니다. 이분은 그 관료니까 퇴계선생은 일찍 은퇴하고 지방 가서 제자들을 많이 키워서 경상도에 제자들을 많이 키우고 저술을 많이 했는데
율곡 선생은 그거 못지않은 대단한 천재인데 이분은 임금이 자꾸 데려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글 쓸 시간이 없어. 글 쓸 시간이. 그리고 이분은 즉각 무슨 게 터지면 정책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율곡 선생은 얼마큼 대단하냐면 유능한 신하를 추천해라 그러면 선조 임금이 꼭 바꾸는 거야. 그 사람은 뭐가 있어서 안 되고 뭐가 안 돼. 하도 답답하니까 경연에서 그냥 선조 임금한테 대놓고 이래. 임금님의 학문이 진보가 없고 도대체 어떤 사람을 추천해야 임금님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대로서 쏴 임금한테. 그러니까 임금이 그리고 사표 탁 던져. 그리고 이제 파주에 자기 고향으로 가버려. 또는 자기 처갓집이 또 황해도에 해주에 있어. 해주로 또 가버려. 그럼 임금이 화딱지가 나서 옆에 또 이제 신하가 붙잡으십시오 하면 저런 신하 필요 없다 하다가 뭐 사건이 터지면 또 율곡이 나서야지 뭐가 대안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불러다 쓰고 그런 애증의 관계를 가진 분인데 이 율곡 선생이 서인의 영수입니다. 서인이 조선시대 내내 서인이 노론이 여당이었어요. 퇴계 선생은 경상도 남인이라 야당이야. 그래서 이 서인, 이 충청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는 전부 남인 계통입니다. 노론 계통에서 율곡 선생이 제일 앞장서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쪽 사람들이 주로 항상 벼슬했기 때문에 문집이 많이 안 남아 있어요. 제대로 글 공부를 못한 게 아니고 저술이 안 남아서 경상도만 하는 것 같지만 호남도 다니니까 수많은 저술이 남아 있어요. 율곡 선생도 청주에 가서 향약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주연 향약, 아까 수령이 시행하는 향약은 향규는 퇴계 선생 것을 받아들였고 수령이 시행하는 주연 향약은 율곡 선생이 만든 청주에서 만든 그 향약에서 서원 향약에서 다 만들어진 겁니다. 그 대단한 인물이에요. 진짜 보면 이런 인물들이 조선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이 관료로서는 율곡이 있었고 학자로서는 퇴계가 있었고 군인으로서는 이순신이 있었고 또 이순신 장군 밑에도 지금 이름 안 난 수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너무 훌륭한 사람만 띄우니까 그 밑에 소리 없이 했던 사람이 다 이제 평가를 못 받는데 이제 그런 쪽을 들어가서 앞으로는 계속 평가를 재조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한 나라가 이 유지되어서 나가는 데는 그 시대 사람들이 인물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만 인물이 올라가면 흠집을 해서 망치로 때려서 난쟁이를 만들어버려. 100% 흠집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너무 가혹한 평가, 너무 힘들어요. 조금만 흠집 나면 다 때려부시는 이런 게 돼서 참 안타까운데 하여튼 이런 인물들이 있는데 조금 전에 들어왔더니 이거 담당하는 지방자치 전체를 담당하는 그 사람이 저보고 6월 달에 지방이라 좀 먼데 강의를 좀 가달라고. 충청북도에는 이 자치분권대학이 한 번도 안 열렸대요. 그랬더니 진천에서 이번 처음 여니까 6월 달에 거기 좀 내려가 달라고. 근데 해달라는데 제가 그거 하겠다 그랬어요. 좋다. 난 거기 가고 싶다. 왜 그랬느냐? 바로 율곡 선생이 만든 주연향약을 가장 모범적으로 적용한 데가 충청북도의 보은이라는 데에서 김홍득이라는 사람이 18세기 중반에 보은향약을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주연향약의 최고의 전형이에요. 제가 논문을 썼거든요. 박사 논문에서 주연향약은 충청북도 보은향약을 가지고 쓴 겁니다. 제가 논문 쓴 곳이잖아요. 충청도가. 옛날에 그렇게 유명한 곳인데 이제 지방 분권대학 인재 만들겠다고 나왔잖아요. 그런 데는 제가 찾아가야죠. 찾아가서 이제 알려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퇴계 이런 성격이 있고 옛날에요. 이 수령이라는 존재는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안능이라고 이 황해도에 있는 조그만 안능현이야. 현. 정육품이 현감이 하는 이런 데인데도 이분의 부임하는 부임도입니다. 기봉도가 지휘해서 그린 부임도인데 이 사람들이 이거 봐. 깃발이 44개가 쫙 쓰고 삼연육각을 북을 치고 쫙 가고 기생들이 말을 타고 이게 첫째 줄, 이게 둘째 줄, 쫙 또 가마를 타고 여기 어디 탔겠죠. 수령이. 아주 조그만 군현에 수령이 부임하는데 이렇게
행사가 아주 거창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 요건 머리 풀어내는 동자들이고 기생들이 탁 타고 이러면서 이제 수령을 맞이하는 이 안능도가 있어서 수령이라는 존재가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생사 여탈권을 수령손아귀에 달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동계인데, 동계는 그래도 아무리 공부가 재밌어도 쉬어야 됩니다. 주민자치회는 해서 할 일이 크게 보면 저는 이렇게 아까 얘기했었죠. 생활자치가 있고 문화자치가 있잖아요. 뭐 공연이나 강의나 이런 것을, 인문학 강좌 이런 것을 향유할 수 있는. 세 번째가 역사자치라 그랬어요. 여러분 동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20세기에 그 동네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다. 19세기까지는 조선 왕조실록이 있었죠. 그것도 지배층들 것 10% 양반들의 역사에 90% 민중의 역사는 없어요. 20세기 역사는 누가 쓰는 데가 없어요. 20세기의 그 역사는 바로 여러분의 동의 구술 생애 조사를 통해서 역사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20세기는 우리 민중의 역사가 돼야 돼요. 제 부전공이 구술조사 방법론이에요. 그 대학원의 기록관례학과에서 이걸 구술조사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어디 교회에 가면 가톨릭 교회사 연구소 가서 그 교회에 나오는 분들의 그 영성사, 이런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해요. 강의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흑석동 동작구에서도 제가 이거 강주해서 동작구에서 4명의 구술생의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흑석동에서는 대학이니까 50년 하숙을 치고 지금도 있는 할머니, 88자신 할머니를 모셔서 책을 만들어줬습니다. 구술조사에서 200페이지짜리 책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동네만 상도동은 상도동 가면 이하약국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피부병 유명하죠? 이하약국 대표를 조사해서 또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이 노량진 본동에는 그 80대 그분인데 동장을 여러 군데 했어. 그런 분. 동작구에 살았던 사람의 주민은 주인이 누구냐? 거기 살았던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 사람들의 역사를 빨리 남겨야 됩니다. 80 넘으면 기억이 가물가물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동네 역사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하약국 가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요거밖에 안 되셔요? 거기 전국에서 하루에 800명씩 온대요. 그랬더니 재미있는 역사적 사실이 있더라고. 해방 직후에 상도동이 그 철도청 관사에 영단주택이 있는데 다 일본 사람 도망갔잖아요. 거기 집이 다 빈 거야. 비니까 미 8군이 트럭을 갖고 와서 오리동에다 세워놓고 사람들 다 타라 그랬어. 강제로. 다 태워서 상도동 들고 가서 빈집에 다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양심이 있으니까 안 가다 쭈삣쭈삣하니까 무조건 들어가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하약국 그분이 44년에 거기서 일본인한테 빌려서 이화약방을 했대요. 자기 아버지가. 이분 46년생인데. 그 자기 아버지는 그 집에 새도록 살던 사람이니까 얼른 그 집에 주인집에 들어가서 처지해서 그 이화약국은 말하면 적산가옥이에요. 일본 사람이 버리고 온 걸 공짜로 가졌다 이거야. 이 역사가 어디 정사에 나와요? 아무도 안 나옵니다. 이것은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20세기 역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야. 여러분 지역에 사는, 여러분 동에 사는, 주민자치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 이것을 굉장히 소중한 가치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왔던 아주 평범하게 그냥 살아왔던 그 삶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현대의 올바른 역사 인식인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높이 평가하셔야 됩니다. 이게 주민자치회가 있으면, 예산이 있으면 제일 먼저 구술조사부터 하자 그래요. 그 누구를 할 거냐? 그러면 노인회관 가면 제일 쉬워요. 구술자 정할 때는. 그래서 한 50년 이상 사셨던 분. 그랬더니 또 아까 여기 계신 분은 개성에서 오신 분도 계셔요. 제가 알기로는 이 부평이라든가 이 계양이라든가 이런 데는 6.25 때, 6.25 직전에 넘어오신 분도 계시고 황해도에서 오신 분이 많이 살아요. 그런 분들도 또 모셔서 들어요. 황해도에서 태어나서, 개성 태어나서 어릴 때 이제 부모 따라서 어떻게 내려왔는지, 또 전쟁 때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 아버지가 9월산 유격대 하다가 말이지 가족은 이쪽으로 미리 보내놨다. 이런 역사가 됩니다. 이 개인의 역사가 집약되면서 우리 20세기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지금 삶이 굉장히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시고, 그 중에
굿을 조사하려면 이건 뭐 별도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사진을 전부 다 모으세요. 사진을 넣어야 기억이 나. 가족들한테 사진을 요즘에 다 찍으세요. 찍어서 넣고 보면 그게 되는 거예요. 주민자치회에서 우리 동해 행사와 관련된 체육대금 행사와 관련된 사진들 모으기를 하셔요. 갖고 와서 사진만 찍어서도 제출 받아서 그 무슨 날 그걸 전시도 하고 사진집을 만드셔요. 그 동작구는 지금 저한테 의뢰 온 것이 그 동작구 100년사, 사진으로 보는 동작구 100년사. 그럼 여러분이 뭐 사진으로 보는 부평 주민자치 50년사.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예산을 그런 데 써야 됩니다. 예산을. 그런 예산 달라면 줘요. 100년 뒤에 사람이 여기 살았던 걸 이제 또 볼 거 아닙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역사자치. 이것을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생각나서 잃어버릴까 봐 다시 얘기해 줬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동계는 양반들이 하는 건데 원래 제가 이게 상하합계라고 양반들이 조선전기에 양반끼리 계를 했어요. 상민은 향도라 그래서 자기네끼리 하는데 상하합계를 양반이 강제로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상하합계를 제일 먼저 논문을 썼어요. 이게 보편적이었어요. 자꾸 양반들은 하층들이 있는 향도 조직을 자기 조직 밑에 집어넣는 거죠. 그런 것이고 그러다가 18세기 중후반에 이 서울도 양반 취급 못 받잖아요. 경제력이 이 노비도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경제력이 커져요. 그러니까 양반들로부터 뛰어져 나와서 분동이 됩니다. 분동이 돼서 이제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촌계가 만들어진다 이거. 근데 신분질서와 부세 운영, 이 세금을 가장 큰 문제는 전부 다 대책은 세금 내는 세금을 어떻게 걷느냐. 근데 그 이상하게 조선시대는 세금이 세 가지죠. 조용조라 그러는데 첫 번째 조는 자기가 농사진 땅에서 10분의 1 내는 거니까 그럼 누구든지 뭐 각자 틀려요. 없는 사람 없는 적은 사람 적은 사람. 두 번째 용은 누구든지 16세에서 60세까지는 군대 안 가는 대신 군역세를 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조용조 마지막 조자는 공물조자 밑으로 공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 동네 특산물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부평에 무슨 뭐 소사가 있으니까 복숭아가 많이 난다. 그러면 1년에 부평의 공물은 복숭아 1000가마. 그러면 이게 딱 떨어져요. 군으로 떨어지니까 군 밑에 면이 있고 면 밑에 동이 있잖아요. 어느 동에서 몇 가마씩 내느냐를 n분의 1로 나누는 게 아닙니다. 양반들 사는 반촌은 싹 빠지는 거죠. 반상, 홍고천, 이 민촌, 백성만은 민촌에 많이 질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불균형이 일어나는데 이걸 누가 동네마다 어떻게 내느냐를 향후에서 결정해요, 양반들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민촌에 있는 상천민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낼 거 아니에요. 양반은 대접만 받고 권리만 내세우고 의무를 안 다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력이 높아지니까 여기서 뛰쳐나오죠. 18세기 중반쯤 오면.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동역의 부담을 통해서 이제 동계에서 하계들이 분동해야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남원에 조선시대에 시행했던 대방 향약소가 있어요. 이 남원에 남원을 대방이라고 해서 대방향. 이 건물이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아 있어요. 이것을 전국적인 말하자면 효도, 이 유교 교육장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설치해 놓으면 유교 예절을 가르치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여기 향약 좋은 내용을 배우러 올 거예요. 바로 그럴 때 주민들이 찾아가서 주민자치 역사적 의미를 찾아서 이거 해야 된다고 소리 지를 수 있는 게 이게 주민자치입니다. 남원에 가면 만복사란 폐사지가 있는데 그 옆에 뻐젓하게 건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성향안이 있는데 이게 향안이 향교 향원들의 명단이죠. 지방의회. 조선시대에 동향회가 있었어요. 동회가. 용성은 남원 향안입니다. 향안의 명단 아니에요. 이게 명단이 쫙 돼 있는 거고. 그 옆에 임실향안도 있어요. 저는 이걸 다 수집했어요. 이거 제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임실향안 갖고는 제 제자가 석사 논문을 써요. 지방사는 자료 찾으면 전부 다 규장각 도서관에도 없는 거예요. 유일본입니다. 그 자기가 쓰면 자기가 대가가 되는 거예요. 임실향안에 대해서는. 이번에 지금 6월에 논문 심사할 겁니다. 밀양향안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향규라고 했죠. 향규를 진 다음에 이제 쓴 서문이에요. 서문.
이 문집에 있는 건데 이거 재밌어요. 또 부모를 섬길 때 효도를 다해라. 자제를 가르칠 때는 의리로서 해라. 너 장상을 존경해라. 이웃간에 친하게 지내라는데 여기 대처첩이예로 해라. 처와 첩을 대하는데 예절로서 대해라. 조선시대 양반도 좋은 건 있어요. 다 그렇진 않지만 양반들쯤 되면은 존댓말 합니다. 부인한테. 옛날 양반 그랬어요. 양반도 배울 건 배워야 됩니다. 무조건 양반들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처와 첩을 대하는 데는 예의로 대해라. 그 다음에 여기 많아요. 혼인상제 무고가시자. 옛날엔 제사도요, 안 지내고 넘어가면 혼나요. 왜? 제사 때 동네 사람들이 그때 한번 고기 얻어 먹거든. 응?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 혼인상제에 까닭 없이 지나가는 자. 그 다음에 이게 또 무서워요. 환난역급 좌시불구자. 이거 쉽습니다. 환난을 당했을 때 힘이 미침에도 앉아서 바라보기만 바라보고 구해주지 않는 자. 능력이 있는데 안 구해주는 것도 이건 처벌이야. 이건 요즘 좀 뭐하지만 당연히 그래야 되죠. 부자가 가난한 사람 굶는데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향약에 들어가요. 이 향약이 이렇게 무서운 법입니다. 좌중 헌쟁자. 회의하는데 떠드는 자. 그 다음에 공자 퇴편자. 자리를 비워두고 뒤에 앉아서 편하게 등기대고 앉아있는 자. 요거 상하벌 중에 하는 거 상. 그 다음에 요거는 면책시벌. 다른 사람 앞에서 야단치고 이제 서서 있는 거예요. 요거 상중하로 딱 나누는 겁니다. 또 재밌는 게 많아요. 수안보가 뭐가 유명하죠? 온천에는 외지 사람이 많이 들어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음행이 많이 저질러지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온정동규가 있어요. 동규. 거의 1803년 거 봤더니 뭐라고 썼냐면 우리 동네는 외지인이 많이 들어들어서 음행을 저지르는 일이 있는데 여자가 음행을 저지르면 누구를 처벌해요? 맞춰봐요. 여자가 음행을 저지르면 그 여자를 처벌해요? 남편을 처벌해요? 왜 남편을? 조선시대는 가부장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을, 아내를 다스리지 못한 죄로 남자가 처벌받아요. 재밌죠? 그러니까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대접을 받으면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감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여자 보고 해달라고 하고 전부 잘못하면 여자 탓이라고 그냥 그런 경우가 많죠.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내용들, 이런 사소한 것도 전부 다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부모를 공양하지 않아서 부모가 개걸, 동양하러 돌아다니게 거지 노릇하게 만드는 자. 그 다음에 부모에게 불순해서 행패를 부리는 자. 다 덥석말이 하는 겁니다. 형제간의 분쟁. 그 다음에 요 여인이, 며느리가 자기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때리고 욕하는 자. 웃기죠. 옛날엔 그랬어요. 상천민들은요, 예절이 없어도 되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 때리고 욕하는 사람 많았어요. 추관지라고 정조 때 그 수사 기록 해보면은 자기 남편 잘 때 여자가 때려 죽인 경우가 많아요. 술 먹고 하도 못 살게 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범죄는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있었습니다. 다 있었어요. 인간 사는 것은, 인간 행동은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홧김에 불 지르는 자. 이런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야, 옛날 사람들은. 유부녀 장간자, 유부녀를 이제 강간하는 자 등등. 양반하고 같이 말 타고 다니는 자. 농사 열심히 안 해서 농사를 안 짓는 자. 이런 사람 다 처벌이에요. 이게 자치법이라는 것은 아주 무서운 법입니다. 요게 하인약조라고 딱 써 있죠? 요게 상천민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벌어지고 있는 사례를 이제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청주항약 때 율곡이 시행했던 율곡항약을 제가 또 여기 썼어요. 있었다. 그 다음에 퇴계항약이 이제 제자인 김기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이건 주연항약이 이렇게 됐다. 이제 촌계는 세 가지를 했다고 썼죠. 촌계. 사신공동체, 노동공동체, 일상생활. 세 가지. 이 촌계라는 조직이 조선 후기 촌계는 사족의 동계와 지방 간에 의한 주연항약 등의 하부 조직으로 흡수, 편입되기도 하였으나 끊임없이 기층민의 입장을 반영하면서 그 독자성을 유지해왔다.
19세기 중후반 총기의 둘의 조직이 지배층의 수탈에 저항한 농민항쟁의 일부 세력으로서 참여하기도 했고, 이는 민의 사회의식의 성장과 아울러 끊임없는 저항을 통해 자치성을 확보해가는 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기층민주적인 총계는 지배층의 지배 이념, 사상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 동계에 흡수되는 외형적 형태는 변화되고 있었지만 그 모습이 용해되거나 분해됨이 없이 생활 공동체로서의 자생적인 필요를 바탕으로 오랜 전통을 유지했다 합니다. 이런 정신을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베트남에 향약이 있어요. 베트남 향약을 제가 연구했어요. 베트남이 중국의 지배를 1000년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베트남 가서 발표할 때 정리한 자료인데, 그 향약에서 공통점이 이런 겁니다. 마을 안전 유지 활동, 도로 수리, 마을 울타리 관리, 의무 면제 제한 규정, 여성에 대한 규정, 법치와 예치 균형, 회의 방법, 작성 날짜와 서명자. 이게 다 똑같아요. 바로 여기 이제 주민자치에서 하는 이런 내용들을 유사한 걸 제가 묶었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진이 계속 전개되는데, 이 화질이 떨어져 가지고 요걸 따로 별도로 이제 또 보완한 걸 넣어가지고 30분 내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무슨 섬이에요? 밤섬. 이거 잘하시네. 근데 이걸 디지털화 시키는 과정에서 제 제자가 좌우를 다 뒤바꿔서 스캔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바꿔서 보세요. 근데 중요한, 여기는 지금 어디냐면 제가 서 있는 데는 와우산입니다. 오래되신 분은 와우산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옛날에 와우 아파트가 무너졌죠. 60년대 이제 부실로. 그래서 홍익대학교 뒤편 한강이 바라보이는데, 거기에 중요한 사실은 여기에 60년대 이 아파트 지려고 준설 공사를 해서 땅을 파니까 물 수위가 높아져, 한강 수위가 높아지면서 밤섬이 깔아앉았어요. 그게 68년에 밤섬 주민들을 지금 이쪽 서강 지역으로 이사를 줬습니다. 이사를 보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사람들이 60호가 이사를 올 때 자기들의 마을 수호신을, 신당을 그대로 모셨다는 사실이죠. 그게 정신적 구심체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지금부터 하는 그 사신 공동체는요, 동네마다 모시는 신의 이름이 틀리고 제사 지내는 날짜가 틀려요. 여기는 정월 초 이튿날 지내요. 음력 1월 2일 날. 여러분 유홍준 교수 알죠? 그분이 무명 시절엔 저하고 중앙대 같이 강사를 했어요. 그분이 이거 구경 좀 시켜달라고 해서 그때 저 따라와갖고 이거 구경을 하신 분이. 자, 바로 신이 이분이에요. 송씨각시고 요게 신이에요. 요 분이 부군당님이에요. 요 분이. 여기 말을 타고 왔다. 그리고 이 민속이야말로 남녀 평등입니다. 꼭 남편을 같이 세워요. 음양으로 딱 앉혔죠. 신이라고 이분만 내세우지 않았잖아요. 민속이야말로 가장 남녀 평등적이고 가장 인간적인 이 전통을 가진 것이다. 그래서 1월 2일 날 저녁 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만 무당을 써요. 서울만 익명으로 사는 사이기 때문에 무당을 데려다 쓰지 딴 동네는 무당 없어요. 이거는 무속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로 이해하셔요. 이때는 이제 무당이 재관 집에 와서 고사를 지내줘요. 이 집부터 이제 술 따르는 그때 재관한테. 그래서 끝나고 나면 이 5가지 색깔의 깃발을 주면서 뽑으라 그래요. 색깔을 감추고 나무를 뽑아서 빨간 색깔이 나올 때까지 뽑아야 돼. 빨간색이 나와야 집안이 잘 되니까. 그래서 지금 재관이 여기 서서 이제 비는 모습이고, 이게 뒤에가 홍익대 이거 재관 주택 15평짜리. 이해가 마지막 해야. 이걸 아파트로 재개발한다고 이제 마지막 부군당 제를 지내는데, 이게 골목이 좁잖아요. 그 여기서는 이제 들어가기 전에 꽹가리패가 돌죠. 건립. 이걸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주름잡기라 그래요. 골목을 주름잡는다. 오방돌기라는 것도 얼마나 멋있어요. 지신받기는 한자잖아요. 골목을 주름잡는다. 얼마나 우리적인 그 표현입니까? 그리고 이제 그 부군당에다 정월 내버리면 음력 잘 추워요. 텐트를 치고 이제 이걸 국악인이나 이런 분들이 하고, 이분이 이제 무당이고 이렇게 아쟁 이거 들고 이제 연주를 합니다. 그 두 분이 이제 모셔놓고, 요건 복숭아예요, 복숭아. 이 복숭아가 아마 이 귀신을, 우리 귀신 쫓을 때 복숭아 나무로 회초리를 쓰죠. 귀신 쫓을 때 그 복숭아 나무 써요. 아마 그런 게 있어서 복숭아를 지금 딱 들고 계셔요.
이분은 중국에서 이제 온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절에 가면 부처님 옆에 협시보살이 딱 있잖아요. 식으로 협시보살로 이제 삼불제석이라고 모시고, 이쪽에 군웅님이라 그러는데, 이 군웅은 꽃을 놓고 군웅이라 그래요. 사람이 영웅이란 뜻이 영웅. 군대 영웅을 군웅을 모셨는데, 그거 희한해요. 이분은 협시보살에 불과한데, 또 경기도에 가면 군웅님이 최고의 신이에요. 그리고 장승이 뭐 길거리 지키는 수호신인데, 또 충청도 가면 장승이 또 제일 높아요. 중앙에서부터 내려가면서 신격이 하나씩 높아지는 거야. 참 재밌어요. 이 마을에 갔더니, 이 마을은 여자만 또 들어가네. 한 2만 평 되는 숲에 그 군웅님을 모시는데 이 여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이 소지가 소원을, 동네 사람 한 사람 소원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돼지를, 면도를 싹 해가지고 하죠. 지게를 져서 남자든 지게를 갖다 주고 떠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촬영하러 가니까 들어가 이제 촬영을 했죠. 그래서 여기 신이 누군가 물어봤더니, 세상에, 제가 아는 분이 여기 신이야. 군웅은 사람이라 그랬죠. 효종의 부마, 효종의 사위야. 효종 임금의 사위가 이 정재륜이라는 분이 이 동평위, 벼슬 이름이 동평위예요. 이분이 여기 신이고 공주가 이제 부인. 깜짝 놀랐어. 그게 왜 이게 놀랐냐?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동평위 일기라고. 근데 이분이 조선시대 사람 중에서도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왕의 사위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죠? 자기가 능력 있어도 벼슬을 못합니다. 평생 먹고 사는 건 보장이 됐는데 자기 능력을 못 피는 거예요. 벼슬을 못해. 동평이라는 명예직은 있어요. 근데 또 불쌍한 거는, 그 공주가 시집 오자마자 금방 죽었네. 자, 그러면 그 부마가 세장가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조족에서 난리가 난 거야. 세장가 보내야 된다. 20대인데 보내야 된다, 못 보내야 된다. 난리가 나서 결론은 뭐냐? 세장가 못 든다는 거야. 20살 때부터 이게 뭐라 그래? 청상가부와 청상호라비가 됐으니, 효종이 볼 때 법으로 했으니까 어떻게 해? 임금도 안 되는 거야. 신하들이 자체적으로 정해버렸는데 어떡할 거야? 불쌍하니까, 우리 사이가 불쌍하다고 이 국가에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정치인 있을 때마다 부르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이 첩은 있어요. 본부인을 못 얻지 첩은 있어요. 근데 옛날엔 처와 첩이 하늘과 땅입니다. 첩에서 난 아들은 서울이에요. 서울. 자기 손이 끊어진 거예요. 옛날엔 이 봉제사 접빙객이 양반의 가장 중요한 것이 조상을 선양하고 봉제사하고 손님 맞이하는 게 양반으로서 가장 큰 일인데, 봉제사 자기 제사 지내줄 놈이 없는 거야. 그건 양자를 드려야 돼요. 자기하고 아무 일면식도 없는 먼 지쪽 중에서 아들 하나 돼야 돼. 양자가 자기 제사를 지내는 게 얼마나 어려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궁궐에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일기를 썼어요. 일기를. 그 일기를 어느 이 한문을 잘하는 사람이 70년대에 고서점에서 산 거야. 이거 뭐 재밌는 내용이에요. 그분 벼슬 이름을 다 동평의 일기, 또 공사 견문록이라는 걸 번역이 된 것을 제가 대학 시절 때 읽었어요. 근데 그 일기의 주인공이 여기에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조선시대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 누가 이 제사를 지내냐 그랬더니, 동네 정씨 그 집안의 노비 후손들이 지금도 제사를 지내준다는 거예요. 노비 후손들이. 일제시대 때 다 그 제사 망해서 다 집 팔고 동네 정신 다 떠났는데, 그때 거기 정착한 17가구가 지금도, 여기는 음력 10월 3일인가 5일이에요. 음력. 이거 추수감사절이죠. 우리 그거 지난 다음에, 추석 지난 다음에 지내니까. 봤더니 수원에서 운전하는 사람도 왔어요. 신 제사 지내러, 자기 마을 수호신 제사 지내러 왔더라고. 거기 가서 피는 거예요. 조선시대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내가 몇 년 전에 내 제자 보냈더니 또 지내고 있더라고, 지금도. 근데 이렇게 멋있게는 안 하더라고. 저 돼지 저거 면도하려면 저 하루 종일 걸려요. 저 보세요. 털 하나 없어 쫙 하고 신문지에 싸갖고 이제 신문이 찍혔어요. 이거 이제는 이런 사진 못 구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예요, 역사.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폰 요즘 다 사진 가니까 포토그래퍼예요, 여러분들. 사진 무조건 찍으세요. 역사
주민자치 중에 하나가 역사자치란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날 이제 여기는 제사를 지내가지고 이게 이제 신이야, 신. 낯가리를 씌웠어요, 농경사회니까.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제사 끝난 다음에 산천에다가 이렇게 음식을 뿌려두죠. 그리고 이제 충청남도로 갔어.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용달리로 간 거예요. 갔더니 여기는 아까 그 아무것도 안 길 지키던 수문장이 여기는 또 신이야. 신. 그래서 이건 장승과 솥대죠. 작년에 만든 거예요. 그날 음력 정월 대보름날 새벽에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갖고 와서 하루 종일 깎아요. 깎고 오후에 해 떨어지기 직전에 여기 와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 마을이. 그 마을과 이게 바로 보여요. 솥대도 딱 있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이제 금줄을 둘러요. 부정탄 사람은 우리 마을에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는 재밌어요. 이 장성은 천상, 천하대장군, 천하여장군 하잖아요. 천상, 천하만 하잖아요. 이 동네는 뭐라고 썼냐면 천상, 천하, 축기대장군, 동서남북 중앙 축기대장군. 여기 호랑이가 많았어요, 옛날에. 칠갑산. 노래 알죠? 거긴가.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떻게 했냐면 귀신이나 애기 천상, 천하 막았잖아요. 그 다음에 동서남북 중앙을 막았으니까 꽁꽁 다 막은 거야. 귀신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서 요건 이제 할머니고 할아버지고 딱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해온 나무를 이제 깎는 중이에요. 그리고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때 무지하게 추워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게 둘의 깃발입니다. 이제 노동공동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농자, 천하, 지대본 용들이 일제시대에 있던 깃발이 집에 남았어요. 그러니까 재관집에 깃발을 꽂고 재관집에서 음식을 만들어대요. 그래서 하루 종일 먹고 놀고 참 신납니다. 이게 축제예요. 이게 축제고 카니발이라. 제가 또 이제 이 정월대보름 되면 여기를 가고 싶어요. 왜 그러냐? 돼지고기를 그날 잡은 돼지고기를 그 함석판이죠.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된 거 옆으로 찢어서 딱 여기다 높이 넣고 낮춰 놓고 깡통을 이렇게 넣어서 기울어지게 넣고 거기다가 삼겹살을 올리잖아요. 40-50개를 쫙 올리면 몇십 명이 동시에 먹잖아요. 그래서 그거 안주에다가 먹는 거예요. 젊은이가 없어서 이 노인네들이 전부 다 북치고 앉았는 거예요. 젊은이가 없으니까. 이게 93년 거예요. 93년. 그리고 이제 해 떨어지기 전에 장성 솥대를 세우고 둘의 깃발을 탁 내세우고 북을 치면서 쫙 나가는 거예요. 신명 나잖아요. 참. 이 소리를 다음엔 편집을 해서 한번 들려줘야겠어. 깽가리 소리예요. 진짜 우리 한국 사람은 저 깽가리 소리만 들리면 어깨가 트석트석 가야 돼요. 우리 막 춤추고 놀아요. 그러고 이 할아버지가 그때 80이 넘으셨어. 북을 치고 작년에 장승을 빼고 이제 새 장승을 꼽는 거야. 신나는. 할아버지 모습을 잘 보세요. 할아버지가 치다가 신이 난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모자 던지고 북 다 던지고 지금 놀잖아요. 참 이걸 몇 년 동안 돌려도 몰랐는데 이제 해석이 된 거예요. 중국에 삼국지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삼국지는 소설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영화에 보고 나온 삼국지 소설이고 실제는 중국의 3세기에 진수라는 사람이 쓴 삼국지가 있어요. 역사책이. 거기에 보면 그 마한전이 있습니다. 위지 전에 마한전이죠. 백제. 이게 충청도 백제 지역 아니야. 마한전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정월 대보름날 남녀, 노소, 군치 모여서 음주 감호한다. 이걸 쓴 거예요. 근데 춤을 추고 노는데 춤을 출 때 다리와 팔을 수직으로 들었다 내렸다 이렇게 춘다는 거 이렇게. 자, 이 할아버지를 보세요. 똑같죠? 1700년 전에 삼국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이거를 미시냐고 버린 거예요. 이걸 누가 주워갔느냐? 일본 사람이 주워간 거예요. 일본에서 뭐가 있어요? 마쓰리. 마쓰리가 제사 지낼 제자예요. 마스가 리자. 그러니까 일본은 이걸 우리 걸 주워가가지고 세계적인 축제로 동네마다 마쓰리를 벌리는데 우리는 전통 문화에 대한 이해를 우리 후손들이 제대로 못해서 미신이라고 버려버린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후손들이 어떻게 됐냐? 바로 이런 것을 찾는 것이 주민자치회에서 역사자치다 이 말입니다. 이 부평에도 분명히 이런 것이 있었을 거예요. 부평이 옛날에 조선시대로.
이런 걸 여러분이 찾아서 하는 이런 분과가 있어야 돼요. 또 문화분과가 있어야 되고 생활자치분과가 있어야 돼요. 이런 걸 만들어서 해줘야 돼요. 할 일이 많습니다. 구설조사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걸 논의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이 모여들고 보람 있고 그러잖아요. 그냥 뭐 중앙정부 예산 달라, 우리 뭐 하는데 돈 달라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자치는 돈 내야 돼요. 향약에서 돈을 냈어요. 꼭 돈 냈어요. 혼상시 부조거든. 결혼시킬 때와 상당했을 때 돈이 필요하잖아요. 쌀로 냈어요. 뭐 5말 이렇게 정해서 냈습니다. 주민자치회 회원할 땐 부조금을 내셔야 됩니다. 물론 그거 안 내게 되면 몸으로도 떼어는 며칠씩 나가서 봉사 중에 제일 큰 봉사는 몸부조입니다. 남한테 시간을 내주는 것 같이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시간, 자기를 내주잖아요. 이타심을 기르는 거. 이타심을. 이기심이에요, 이타심. 이런 정신을 주민자치의 정신으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 그런 동안 또 옆에 동네에서는 그 송악리 하성마을에서는 동화제예요. 똑같은 동네인데 고개 하나만 돌아가면 두레가 장승제가 아니고 이 동화제. 집집마다 볏짚을 한 단씩 갖고 와서 불로 탁 태워서 모든 나쁜 액을 불로 태워버리는 달집 태우기. 이걸 벌리고 동시에 벌리고 동시에. 운 좋게 여기는 동시에 제가 옆에 붙었으니까 막 다니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찍은 겁니다. 갔더니 벌써 불 질러버렸어. 저쪽 걸 보다가 알아보니까. 그리고 여기는 군 모범마을로 지정돼서 이 꽃갈 모자를 다 군에서 줘서 그냥 제대로 갖추고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장비들, 옷들 시에서 예산 내놓으라. 이건 뭐 당연히 한 거고. 그리고 또 끝나고 나면 논다 그랬죠. 여기는 길거리에서 껌껌한데 막 하면서 춤추고 놀아요. 이 북치고. 이 지방자치는 문화자치자 그랬죠. 그 지역에 관련되어 있는 전통에 바탕한 문화를 가져야지. 전주 비빔밥에서 전국이 몽땅 다 전주 비빔밥으로 똑같이 음식으로 간다? 그건 너무 단순하다는 거예요. 우리 문화는 조그만 나라지만 문화가 갖고 있는 지층은 두텁다 이 말이에요. 진주 비빔밥도 있고 평양 비빔밥도 있고 다 틀려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마을 구슬을 한다 그래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살려야 됩니다. 저도 처음엔 그 의미 몰랐어요. 한참 강의하다 보니까 이게 그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30년 동안 이거 돌리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데서 우리가 의미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민이라는 것 자체가 숭고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숭고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왜? 내가 훌륭하고 숭고한 존재라고 알면 함부로 행동을 못 하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뒤에 숨어서 남 욕도 하고 익명이 돼갖고 남 욕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숭고한 사람으로 인격자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그런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그런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 주민자치에서 해야 되는데, 인문학 강좌들 지금 막 하죠. 인문학 강좌라고 뭐 동해에서 무슨 많이 하죠. 뭐 텔레비전도 인문학 특강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인문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정의한 건 3가지 정신을 우리가 가져야 돼. 인의 문자는 뭐냐? 문이 문자예요. 인간다운 삶을, 인간다운 생활을 해야 된다. 인간다운 사람이 돼야 돼. 그게 뭐냐? 인간다운 게 뭐냐? 자연과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을 무서워할 줄 알고 존중할 줄 알아요. 이게 안 되니까 자연 파괴가 일어나고 뭐 개도 동물이라고 그 생명체를 막 갖다 던지고 하잖아요.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거 자연과 생명에 대한 경외심, 존중하고 두려울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존중심. 인간에 대한 존중심의 상실이기 때문에 막 들고 일어나잖아요. 막 대학생이 인간에 대한 존중심 우리가 안 갖는 거예요. 여러분에 대한 존중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자기만 잘났다. 남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 번째. 이웃에 대한 사랑과 봉사심. 사랑과 봉사심. 이게 중요해요. 우리 이 3가지를 문학 속에서, 영화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일깨워주는 것이 인문학이기 때문에 인문학 특강을 지금 하는 겁니다. 교양 강좌라 해서 막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정삼면 송악리가
여기는 새벽에 지내요. 그 한 번에 세 군데를 찍었어요. 용두리도 찍고 그 송악리의 하성마을이 상속마을인데 낮에 갔더니 여기는 이제 그 솥대를 여기 오래 만든 솥대잖아요. 새로 만들었죠. 이 마을 입구에 금줄을 둘러놨어요. 부정탄 사람 오지 말라. 이게 상당한 사람 오지 말고. 근데 이 집은 세 군데 집에서 있는 게 새벽 다 4시에 지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랫마을 윗마을 그 둘의 기 뺏기 싸움을 벌려요. 그래서 둘의 기를 뺏어야지 풍년이 온다는 거예요. 상속마을 하성마을. 막 싸우다 보니까 회치는 소리가 들려. 닭이 우는 소리가. 닭이 울면 어떻게 돼요? 자기네 마을 수호신이 가버리잖아요. 해가 뜨면. 귀신은 해 뜨면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막 싸우다 말고 그냥 나와서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마을에 가서 우리가 40명이 잠도 안 자고 새벽 4시까지 쪼그리 앉아서 옛날 얘기하다가 이제 뛰쳐나온 거예요. 여기가 이제 재관집에 금줄을 두르고 황토흙을 3개씩 이렇게 농사 짓는 사람한테는 황토가 주술성이 있는 거죠. 이거 밟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아까 이쪽 마을인가? 지금 한 집 한 집 사람의 소지를 지금 올려주고 있는 장면. 마을 사람 소지를 마을 수호신한테 지금 올려줘요. 신한테 올릴 땐 태워야 되죠. 이게 달이 아니에요. 지금 소지가 올라가서 마치 달 같아. 참, 이분들 표정 보세요. 참. 이 진지한 표정. 그리고 나서 신에게 바친 술을 음복을 하면서 같은 동지의 마을의 같은 주민으로서의 일체감을 갖게 되죠. 물론 이 사람들은 다 외지인입니다. 우리랑 같이 갔던 교수들이고. 그런 동안 표추수 집의 안주인은 어떻게 하느냐? 부엌의 신을 뭐라 그래요? 조왕신. 조왕신한테 가서 지금 쌀을 떠놓고 빌잖아요. 이분이 지금 뭘 빌겠어요? 우리 집 부엌에 쌀이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 이런 소원을 비는 거예요. 요거를 민속에서 비손이라 그래요. 손으로 빈다. 비손을 하는 거잖아요. 어머니의 이 정성을, 이 비손을 받은 아들이 나쁘게 될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바로 이 어머니의 비손에 의해서 그 아이들이 성장해 온 거죠. 지금 이런 전통이 다 사라졌다 이 말이야. 다 사라졌다. 그리고 또 장독대 가서는 철룡님이라 그래. 우리 집 간장, 된장이 잘 익어서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빌잖아요. 이 정성에 우리가 지금 이어온 거예요. 이걸 미신이라고 우리가 버릴 수 있냐 이거예요. 이런 건 우리가 좀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안방에 가서는 안방의 신은 뭐예요? 성주님. 이번에 시집 온 우리 며느리가 튼튼한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비는 거잖아요. 이분이 막 읊어요. 그냥 지금 녹음 테이프로 녹음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전통 문화고 주민자치에서 이런 전통이 우리 마을에 있는가를 찾아서 있으면 살려내는 이게 진정한 주민자치다 이거예요. 예산 달라고 요구하는 것만 주민자치가 아니라 이거예요. 요게 성주님이에요. 가죽 주머니가 천장에 달렸어요. 저 안에 햅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작년 추석 때 추수한 햅쌀이 있어요. 햅쌀. 농사짓님한테는 쌀이 신이죠. 쌀이 신이죠. 요게 조항님이에요. 어떤 데 가면 항아리에 쌀을 덮어놓죠. 이렇게. 응? 그게 이제 신이죠. 성주님이에요. 이게 성주님이에요. 뭐 특별히 이제 이 동네는 이런 전통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답사를 갔죠. 지금 다 돌아가셨을 거예요. 저것도 90년대 초반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소지 올리는 거예요. 우리 딸이 이번에 시집가게 해달라고. 우리 딸이 이번에 시집갔는데 응? 자식을 건강하게 낳아달라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해준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보고 자란 자식이 어떻게 빗나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참. 걔는 그 사랑이 자기 자식한테 또 넘어가지 않겠어요? 이런 게 중요하다. 여기 또 고창에 이 임리마을인데 이 마을은 솥대죠. 솥대를 모시는데 이게 작년에 줄다리기 한 거예요. 작년에 만든 거고 여기는 올해 만든 거죠. 여기는 불이 잘 났어요. 불이 잘 나서 솥대를 모셔요. 왜? 솥대가 바라보니 저수지를 바라봐요. 솥대에는 오리가 있잖아요. 오리에 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나지 말라고 화재막이로 모시는 거예요. 이거 마을마다 자기들의 특성에 맞춰서 모신다. 이게 얼마나 재밌어요. 이거 진짜. 이때 우물청소 한번 공동우물하고 그다음에 이제
석실마을. 이게 동회의입니다. 이게 바로 주민자치하는 조직이에요. 동회의하는 장소예요. 노인회관도 되고 동회의를 여기서 하고 요 밑에 저 농사기구들 두고 여기. 모정이라 그래요. 모정. 모정. 띠모자. 띠로 이렇게 정자를 팔각정 육모정 만들었죠. 그래서 이 그 유홍준 선생이 그 만든 책이 유명해지기 전에 나온 책이 답사의 길잡이라고 20몇 권이 있어요. 돌베개에서 나온 답사의 길잡이라는 책. 첫 번째를 전라북도로 잡았어요. 좀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때 저하고 아니까 저보고 전라북도 민속문화 특징을 하나 해달라고 해서 제가 특징으로 전라북도의 마을 공동체 문화와 모정과 마을 공동체 문화라고 글을 전북책 뒤에 보면 그 특집에 제가 실었어요. 이게 전라도엔 다 있어요. 여기 앉아서 농사 짓는 걸 내다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논두렁에 이런 게 금줄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 신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신이에요. 우리가 타고 오면 뽀수고 이게 논두렁 신이에요. 논을 지켜주는 신이라 이거예요. 원래 또 저녁에 시골에 논두렁길을 술 먹다 가보면 꼭 소변이 마렵습니다. 개구리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줄다리기래, 줄다리기. 암줄 숫줄을 가서 3번을 해서 여자가 이겨야 돼, 2번을. 그래야 풍년이 오는 거예요. 꼭 여자가 이깁니다. 그 장치가 그렇게 돼 있어요. 가기 전에 새벽부터 새끼를 꼬는 거예요, 지금. 한 30m를 쫙 꽈서 이제 오는 거예요. 근데 7개를 꽈서 한 줄을 30m를 쫙 사람이 다 모여야 돼. 쫙 늘어서서 꼬는 거예요, 지금. 30m를.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60, 70명이 있어야 이걸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 7개 꾼 거를 또 3줄을 또 꽈요. 그래서 21줄이에요. 이걸 2개 만들어야 돼. 암줄과 숫줄을. 참 이런 장면 보세요. 참 재밌습니다. 이게 축제입니다. 이게 바로 마슬이다 이 말이야. 그리고 둘의 깃발을 딱 꺾고 암줄 숫줄 여기 비녀 꽂기. 암줄 숫줄에 여기 넣어서 가운데 나무를 꼽으면 이제 방향이 정해지죠. 이제 점심 먹으러 간 거예요. 점심 먹고 나와서 여기다 이렇게 딱 꽂고 이 사람이 이제 둘의 농사 옷을 딱 입고 아주 북을 치면 줄을 이제 줄다리기 하는데 왜 여자가 이기냐? 밑에가 여자 쪽이 밑으로 싹 기울어져 있어. 그 다음에 총각들은 여자 편이야. 그 다음에 또 힘없는 할머니들은 빗자루를 손에 딱 들고 가서 남자들 가서 남자 손을 때리는 거야. 그래서 하여튼 남자가 이기고 싶어도 못 이겨요. 2대1로 꼭 이겨요.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 표정들 보세요. 이분들 이 웃는 표정을 보세요. 이 자연스럽게 나온 이 표정이에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이 마을이 화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줄을 들고 마을 앞산 뒷산을 도는 거예요. 가면서 또 이 줄이 30m 기니까 제일 앞에 가는 사람이 일로 갔다 저리 갔다 장난을 쳐요. 용트림을 한다니까. 그리고 또 할머니들은 우리가 이걸 메고 있으니까 새참을 또 이렇게 동글동글 만들어서 우리 입에다 놓죠. 그 하는 사람 참 멋있잖아요. 응? 멋있어요. 그리고 여자는 왼쪽에 줄을, 남자는 오른쪽에. 그래서 지금 여자들이 지금 왼쪽에 줄을 메고 출발하는 거예요. 이 총각들이랑 같이 이제 여기 쓰고. 그리고 나면 이 호남은 또 남녀 평등이란 여성 상위예요. 남자들 쫓아내고 여자들끼리 놀아요. 또 이 풍물배 뺏어서 또 놀잖아요. 춤추고 노는 모습이. 그리고 이게 작년에 감았던 이제 줄다리기 줄입니다. 이게 또 말이 멋있어. 옷을 입힌다 그래요. 옷을 입혀. 이제 새 옷을 입혀요. 이렇게 새 옷을 아까 줄다리기 한 거로 이제 당산나무에 이걸 모시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바닷가는 또 어떠냐? 바닷가도 또 풍어제를 지내요. 여기는 서산시 창리마을이에요. 부성면 창리마을. 여러분 가면 그 간월도 있는 그쪽이에요. 여기는 임경업 장군이 서해바다 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그래서 난 이번엔 바닷가를 가서 회를 시큰 얻어 먹겠구나 갔더니 회는 하나도 못 얻어 먹었네. 소고기만 시큰 먹었어. 이 사람들은 회가 흔하기 때문에 소고기가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시내다 봤을 땐 떡갈비를 만들어서 이렇게 시루떡 딸듯이 소고기를 차서 소고기만 시큼 먹었어. 이거 띠뱃놀이. 이 띠에다가 모든 소원을 빌어서 띄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임경업 장군 영신당으로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기 장군 봐. 이게 임경업 장군 신이, 부인 신이. 꼭 민속에서는 부부 동반, 음양을 맞추잖아요. 이 우리 남성 위 사회는
우리 역사상에 250년밖에 안 된 겁니다. 남성 우위 역사는 250년밖에 안 된 거예요. 유교적 의례가 생활화되면서 된 거예요. 그전엔 고려시대는 남녀 평등입니다. 도리어 어느 임금은 과부하고도 결혼해요. 편견이 없었어요. 유교 이념이 들어오면서 이걸 따졌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교는 우리 전통 중에 하나지 우리 전통이 유교다. 이건 아닙니다. 신명이 나서 이 아저씨 좀 봐요. 그냥. 춤추고 난리가 납니다. 새벽 6시까지 춰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새벽에 자기네 소원을 이 띠배에 띄워서 보내면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주민자치를 꼭 볼 수는 없지만 이 갑오농민 혁명을 통해서 이 임금이 양보하지 않을 수 없어요. 1894년 7월 12일 날 향해 절차에 관한 지시를 했어요. 옛날에 향해는 양반만 참여한다 그랬죠. 여기선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지방제도개혁을 1895년에 했고 1895년 11월에는 향해조규, 향약 판무 규정을 주번 황제의 칙명으로 내린 겁니다. 이젠 법률이야. 각 지방간으로 하여금 향해를 설치기 위해서 각 면에 한 명씩 뽑아 향해원으로 하고 고을의 공회당에 모여서 법령 시행과 폐단 시정 등 고을에서 시행하는 일에 가부를 논의하고 공동 결정한 뒤 시행해라. 향해를 설치해서 군향해, 면향해, 동향해를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뽑으라 이거야. 2장을 자율적으로 뽑아, 2장을. 그 다음에 지방 개혁 사업을 향해에 맡겨라. 군, 면, 리에 대중소 향해를 두어서 지방에 관련된 각종 사무를 회의 결정하고 리의 존의를 2장을 이민이 직접 선출하라. 이제 상천민도 2장이 될 수 있다. 이게 법률적으로 됐다. 이게 대한제국 시대에. 지금 지방자치는 여기서부터 전문을 여기서 잡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전문이 임시정부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지금 우리 이거 조례 만든다면 이 시작을 1894년 갑오개혁 이후부터 여기서부터 이 전문에 집어넣어서 역사를 가져야 돼요. 왜 있는 역사를 활용 못하냐 이거예요. 이거 못해요 지금. 이게 있는지도 몰랐으니까 요즘 사람들이. 지방자치, 주민자치 주장만 하지. 특징이 뭐냐? 주민선거로 향해를 구성하고 사무담당 선출해라. 향해 회의사항 규정 자체적으로 만들어라. 교육, 호적, 위생, 사창, 구율, 도로, 식산, 산림, 재원, 세목, 납세, 공공보육 등을 전부 다 향해에서 자율적으로 하라 이거야. 자치 사무 담당자 유급 직원 급료를 지자체에서 부담해라. 이렇게라. 선거시 자격 제한 규정도 만들었어요. 반상을 논하지 말아라. 출마할 사람을. 근데 요건 있어요. 부의 정도에 따라 서열을 매겨요. 세금 많이 낸 사람은 우대해요. 근데 조세 체납자는 안 된다. 딱 박았어요. 왜 요즘 조세 체납자가 청와대가 국회의원 되냐 이거예요. 100년 전에 우리 손자들은 조세 체납자는 출마부터 못해요. 우리가 100년 전보다 못하다 이 말이야 지금. 조세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인식이 지금 없다 이거예요. 이거 만들었어요. 이것이 우연히 등장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선시대 향촌 자체의 유지인 향해, 유향소, 향약의 전개 과정을 통해서 지방자치, 민권 향상을 향한 끈질긴 노력과 희생으로 정립된 것을 반영된 것이다. 죽창을 들고 일어났어요. 죽창을. 밀란때 죽창을 들고 목숨을 바치고 갑오농민 혁명을 거쳐서 이것을 얻은 자치입니다. 그래서 향해의 역사성과 기층민의 주민자치 정신을 반영한 것이다. 근대적 측면에서 한계는 가지지만 일정 부분 자치권을 부여 주민이 참여하고 국왕의 법률적 승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아셔야 된다. 역사적 의의는 전통시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웃 간에 서로 의지하고 돕는 마을 공동체적 생활 방식은 정체가 아니라 수많은 자연재해와 지배층의 수탈 속에서 민족적 생명력을 지탱해준 삶의 지어였다. 일제의 기본 정책은 우리 전통을 부정하는 것이다. 마을의 정신적 유대역 기반이 있던 마을 구슬을 낭비며 미신해서 금합했는데 마을 단합을 온갖 명목으로 탄압했다. 하지만 마을 공동체에서 인정과 의리, 협동과 상부상조는 우리가 새롭게 재조명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 귀중한 전통 문화 정신 유산이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이 말은 돌아가신 김영덕 교수라는 제 지도 교수님이 91년에 이거 쓰고 논문 쓰고 돌아가셨어요. 이거 발표하고 그 다음 주에 돌아가셨어요. 어쨌든 우리의 자치 전통이 유구한 목숨을 바치면서
찾은 이런 전통이 있다는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하시고, 이런 정신을 지금 내용상에서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요즘 삼각 옛날 삶이 여러분들이 좀 활용을 하셔서 면면을 이어가시면 우리가 행복한 생활 공동체, 주민자치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